코끼리, 장비목 코끼리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 한자어로는 상, 그리고 가야 dun공자 나선이라고도 했다. 우리말로는 조선시대에 코끼리, 코길이라 했으며 1920년 간행된 조선어 사전에는 콧길이라 했다. 육상에 사는 가장 큰 동물로 현재는 인도 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 두 종이 있으며 두 종 모두 우리나라에는 자생하지 않는다. 오늘 추리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코끼리. 조선시대의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600년 전인 조선조 태종 12년, 그러니까 1412년 12월 10일, 오늘의 상공부 장관 격인 전 공조전서가 코끼리에 밟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설은 바로 판서를 말합니다. 당시로선 영의정을 비롯한 삼정승 다음가는 조정의 고위 직급이었습니다. 그런 공조전서가 어쩌다가 코끼리에 밟혀 죽는 사고가 일어났는지 우선 그 경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태종 12년, 즉 1412년 12월 10일, 사건은 조선시대의 수레나 말, 마구, 목축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청인 사복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럼 참 괴이하게 생겼단 말이야.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놀랬었냐, 안 그래? 아이고. 그때 자네가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던 생각하면 아이고. 맞아. 참나. 아니 근데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난 공조전서 이유란 사람일세. 바다 건너온 기이한 동물이 있다길래 구경 삼아 한번 왔네. 아, 예. 그래, 어떤 짐승인가? 지금 어디 있는가 말일세. 아니 그 희귀한 것을 아직도 못 보셨단 말씀입니까? 그렇게 됐네. 그래, 지금 어디 있는가? 바로 저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저런. 아니 대체 저게 무엇이란 말인가? 코길이란 놈이 옵니다. 아니 방금 뭐라 그랬나? 리 코길이라 하옵니다. 코길이라. 코가 길다 해서 붙인 이름인가 봅니다. 코길이라. 야, 그놈 한번 참 이상하게도 생겼다. 아이고, 저 양반 되게 신기한 모양일세, 그려. 참 희한하게도 생겼다.
이것이 코끼리에 밟혀 사망한 공조전서 이후 사건의 경입니다. 이런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도 흥미롭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록은 지금까지 왕실과 왕조 중심의 역사 기록이라고만 생각했던 왕조실록 그 한켠에서 발견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럼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왕조실록의 진기한 기록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부터 제25대 철종에 이르기까지 조선 472년의 역사를 현년체로 기록한 것이지요. 이것은 한 시대에 일시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각 왕조 때마다 대대로 편찬이 돼서 축적이 된 것입니다. 분량만도 1893권에 888책으로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어서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록을 살펴보면 태종 3년 7월 24일 기장의 포구의 물이 황흑 적색으로 변했다. 농도가 죽과 같고 보고와 자보가 모두 죽어 물 위로 떠올랐다. 세종 7년 7월 4일 신시에 해가 모자 모양의 햇무리를 하고 유성 2도에 위치했다. 태종 13년 1월 16일 경상도 거창현에 지진이 일었는데 인시부터 진시까지 모두 20차례나 되었다. 태종 3년 5월 14일 길주의 아간리 석벽 가운데 불이 났는데 무릇 17일 동안 타다가 비로 인하여 꺼졌다. 이렇듯 지진이나 유성, 적조 현상 등을 포함해서 조선왕조 실록은 조선시대의 외교, 군사에서 경제, 교통, 풍속, 미술,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록에서 취재팀이 흥미롭게 발견한 것은 바로 태종 12년인 1412년 12월 10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전 공조전서 이후가 죽었다. 귀한 짐승이라 하여 가보고 그 꼴이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하여 밟아 죽였다. 게다가 흥미로운 것은 이 코끼리에 관한 기록이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후 10여 년간에 걸쳐서 코끼리에 대한 기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실록에 이렇게 다양한 기록이 남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듯 실록엔 당시의 상황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어서 정치, 사회뿐 아니라 과학, 경제, 환경, 생활 등 인접 학문에까지 역사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끼리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코끼리가 공조전서 이후를 밟아 사망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중신들의 대책 회의가 열립니다. 그 현장입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공조전서 이후의 일은 참으로 안 된 일이요. 하지만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지를 않소.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만약 나라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감히 사람을 죽인 동물에게 있어서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병판도 알다시피 일본국에서 바친 그 코끼리는 단순히 생각할 수가 없지 않소. 하지만 자, 병파는 좀 진정을 하시고.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의논들도 좀 해봅시다. 이미 전하께서 중히 여기시는 동물도 아니질 않습니까? 그렇긴 해도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원래 나라와 나라 간의 선물은 사가에서 우리네들끼리 주고받는 선물하고는 그 의미가 달라서 거기에 담긴 정성 그 이상을 띠는 법인데 어찌? 나도 병판의 뜻을 모르지는 않소. 고귀한 사람의 목숨을 해친 짐승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나 만약 소홀히 대했다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소. 그러니 죽이지는 않는 것이 좋겠소.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지금처럼 사복시에서 기를 것이 아니라 지방의 목장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떠겠소?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에이, 따뜻한 전라도의 한 섬을 골라 놓아 기르게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수월도 할 테고요.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병판이 전하께 진언을 드리는 것이 어떠겠소? 여러 중신들 간의 긴급 대책 회의를 거쳐서 사람을 죽인 코끼리에 대한 징계가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병조 판서 유정에게 진언을 올립니다. 하지만 생각 없는 짐승이 한 일을 죽음으로써 벌을 준다면 그것 또한 살상이 아니겠는가? 하여 조정의 중신들이 의견을 모아 싸웁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오? 일본에서 바친 바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에 완호하는 물건도 아니요,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사옵니다. 사람을 다쳤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또 1년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를 본받아 코끼리를 전라도 해도에 두시길 바라옵나이다. 부디 그렇게 윤호하여 주옵소서. 저런 고약한 코끼리가 있나? 내 윤호를 내리니 그렇게 하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코끼리는 어명을 받으라. 너 코끼리는 매년 수백 석의 곡식을 축내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으니 비록 상서로운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에휴, 알아듣기나 하려나? 잘 됐지 뭔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니. 전부까지는 언제 가며 먹이는 어쩌나? 에휴, 먼 길 가겠구만. 응? 가자. 예. 마침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문제의 코끼리는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전라도 장도 그 먼 길을 어떻게 옮겨갔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보통 4, 5톤이나 되는 코끼리가 어떻게 옮겨졌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코끼리는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코끼리는 전라도 장도로 귀향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열대지방에 사는 코끼리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살게 됐고 또 문제의 코끼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코끼리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한 30년 전요? 개화된 다음부터 아니에요? 한 1000년 전이요. 한 300년쯤 될 것 같은데. 코끼리요? 모르겠는데. 글쎄요, 전 좀 오래됐다고 생각해요. 신석기 시대나 뭐 그때쯤? 구석기 시대? 1980년대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선조 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코끼리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가는데. 언제 들어왔는데요, 진짜로?
이렇게 우리는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지만 옛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코끼리에 대한 기록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눈에 띄는 것들은 주로 조선 후기에 쓰여진 책들에서입니다. 이들 중 몇 권, 특히 백과사전식으로 엮어진 책들에서 코끼리는 빠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학자 이익이 쓴 성호 사설에 실린 코끼리에 대한 묘사를 보면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코끼리의 쓸개가 왼쪽 앞발, 여름엔 오른쪽 앞발, 가을에는 왼쪽 뒷발, 그리고 겨울엔 다시 오른쪽 뒷발로 옮겨 다니는데 이것이 사계절을 나타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코끼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이 엮은 이 책에서도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코끼리를 본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끼리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드물게 직접 코끼리를 보고 기록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박지원은 자신이 열화, 즉 중국을 여행할 때 본 코끼리에 대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박지원은 만일에 괴상하고 잡스럽고 우습고 기이하며 그러면서도 거룩한 것을 구경하고자 한다면 중국 선무문 안에 있는 상방에 가봐야 할 일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연암 자신이 직접 본 코끼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몸뚱이는 소와 같고 꼬리는 나귀와 같으며 약대와 같은 무릎에 검과 같은 발톱을 가졌다. 털은 짧은 데다 잿빛이며 성질은 어질게 보이는 데다 소리는 처량하게 들리고 귀는 구름장처럼 드리웠다. 눈은 초승달 같고 코는 어금니보다 긴데 구부리고 펴는 것이 자벌레 같고 말아붙이는 것이 굼벵이 같다. 그 끝은 누에 꽁무니 같은데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두루루 말아 입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도 이렇게 코끼리를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과연 코끼리가 처음 들어온 것은 언제일까? 실록을 뒤지던 코끼리에 관한 첫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1411년 2월 22일 일본 국왕 원의지가 사신을 시켜서 코끼리를 바쳤으니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코끼리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코끼리이며 곧 공저전설을 사망케 한 문제의 코끼리였습니다. 일본에서 왔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코끼리, 그 코끼리에 대한 기록은 일본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 우에노 동물원장 나카가와의 저서인 이 책에 의하면 일본엔 우리보다 3년 앞선 1408년 6월 22일 코끼리가 처음으로 도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날 남만선, 즉 동남아시아국의 배가 표착하여 살아있는 코끼리 한 마리와 검은 말 한 마리, 옷의 두 쌍등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 이 일본 최초의 코끼리가 조선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408년 6월 22일 코끼리 한 마리가 일본의 약효국에 들어왔다. 이것이 일본 최초의 코끼리이고 이 코끼리는 다시 조선 국왕에게 바쳐졌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 처음 도착한 그 단 한 마리의 코끼리가 만 2년 8개월 후인 1411년 다시 조선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의 코끼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411년 태종 11년에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코끼리는 일본의 기록에도 나오듯이 당시 일본 왕이었던 원의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주적이고 강력한 왕이었던 일본의 원의지가 자기 나라에도 징계한 코끼리를 조선에 보냈다는 것은 당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왜 코끼리를 조선에 보냈을까요? 당시 조선은 서서히 동남아 문화의 중심국으로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남만 남번이라고 불리던 동남아 국가 사절들이 찾아와 조선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던 때였습니다.
이들은 해류와 바람에 순응하면서 안남, 남진하해, 마카오, 광동 혹은 대만, 대만해협, 유구, 일본을 거쳐 조선까지 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베트남인 안남 등 동남아 국가 사절들의 왕래가 빈번했습니다. 섬나국, 즉 태국이 처음 온 것은 태조 2년인 1393년 6월로 사신편의 특산품을 보내왔습니다. 태종 6년에는 지금의 자바인 조화국의 사절이 조선의 예물로 타조, 공작, 앵무새, 인꼬, 약재 등을 싣고 오다 외구에게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구 등 동남아 국가들은 조선에 자신들의 남방물산을 가지고 와서 적극적으로 조선과의 교류를 시도했습니다. 그 조선이 건국되고 난 그 초기에는 왕권 강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외교 관계가 부진한 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은두 누나라 조선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인도라든가 중국 또는 자바, 스마트라, 보르네오 할 것 없이 또 가깝게는 일본, 유구 많은 나라들이 조선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조선을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선으로부터 자기들이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교역은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주로 조선에서 대장경, 금강경, 법화경, 인삼, 만화석 등을 받아갔고 이런 품목들을 받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특산품과 희귀품들을 적극적으로 조선에 보냈던 것입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외구를 진압하자는 것이 통교적인 목적이었고, 일본은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조일 간의 통교 무역의 성격을 보게 되면 조선으로서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정치적 명분 혹은 군사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베푸는 그런 부등가 무역 내지는 정려 무역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 예로 일본은 조선 태조 3년 왜구들이 납치해갔던 조선 사람 659명을 송환하며 화의의 표시로 원숭이를 진상했고, 공작은 대마도 사신이 바치는 등 조선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교역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코끼리를 비롯해서 한낱 공작, 앵무새 한두 마리지만 당시는 이와 같은 외지산 동물들이 상호 친선을 위한 국가 간의 공물로서 한 몫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늘어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역 통제책을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은 막부뿐만 아니라 여러 호족들이 교역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나 공작, 앵무새, 일본 원숭이 이런 희귀한 동물을 보내가지고 정부나 귀족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특히 코끼리는 희귀 동물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불교 문화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조선 정부로부터 대장경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선물로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그렇게 당시 일본은 문화적으로 훨씬 우월했던 조선에 진귀한 것을 바쳐서 대장경을 비롯한 문화용품들을 받아가기 위해 코끼리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코끼리가 조선에 들어와선 사람을 죽게 만드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 사람들은 왜 골칫거리였던 코끼리를 그토록 애지중지했을까요? 이렇게 코끼리는 남의 나라에 와서 사람까지 죽게 했음에도 조선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톡톡히 대접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옛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서로운 코끼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조선에선 숭유 억불 정책으로 국가적으로는 유교를 내세웠어도 왕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의 의식 속에서도 아직은 오랫동안 젖어왔던 불교의 영향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코끼리를 그 불교 국가에서는 가장 그 상스러운 동물로 취급한 그런 전통적인 의식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라든가 중국, 한국과 같은 그 전통적인 불교 국가에서는 코끼리를 매우 그 상스러운 동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세종실록에 나오고 있는 그 코끼리 관계 기사를 볼 것 같으면은 부처라든가 세존, 열애, 보살, 라한 이런 불교식의 명칭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끼리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코끼리를 매우 상스러운 동물로 취급했었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외국에서 보내온 것은 죽일 수 없다는 조선 외교의 대의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코끼리를 죽이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본에 대한 그 외교적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국왕이 보내준 그 코끼리는 조일 우호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것을 죽인다면 외교적인 그 마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외교적인 마찰까지 일으켰던 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942년 고려 태조 25년 10월 거란이 사절과 함께 낙타 50마리를 보내왔습니다. 926년에 거란이 발해를 쳐 멸망시킨 데 대해 고려에 화의를 청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조 왕건은 발해를 멸망케 한 원수의 나라라 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절은 섬으로 귀양 보내고 낙타는 지금의 개성 만부교 아래에서 굶어 죽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는 거란과 사이가 악화되고 수차례 전쟁을 치르는 빌미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코끼리는 단순한 동물 한 마리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간의 신의를 상징하는 곡물이었고, 그런 만큼 섣불리 다루었다간 외교적인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화근도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열대에 사는 코끼리를, 그것도 처음 들어와 사육해 본 적도 없는 코끼리를 조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보살폈을까요? 또 전남 장도로 귀양 간 코끼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코끼리가 귀양 보내졌던 전남 장도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단 전라남도 장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벌써 600여 년 전의 지명인데다가 지리서에는 같은 이름도 많았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근처만 해도 똑같은 이름의 장도는 2개나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시 지리서 목장교를 찾아봤습니다. 2개의 장도에 관련된 기록을 찾던 중에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순천부에 달린 2개의 장도 중에 여천의 장도에는 목장 기록이 없는 데 반해 보성의 장도엔 목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도에 목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됐고 순천 감목관이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또 옛 순천부 지도에도 여천의 장도에는 아무 특이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성의 장도에는 말이나 목축을 담당하는 관청인 사복시를 의미하는 사복둔이 표기돼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보성의 장도로 향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장도. 지금 한창 고막을 걷어들이는 이곳 장도는 어비 주업종인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말이나 마구, 술의 목축을 전담하던 관청인 사복시의 지방조직 목장이 있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초원을 봐도 이곳에 목장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비록 귀양이지만 비교적 따뜻하고 풀이 많은 이곳으로 귀양지를 정했던 배려가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귀양을 온 코끼리는 그렇게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코끼리가 고향이 그리워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정신에 이상이 있을 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추워서 그 체중을 완전히 활발히 움직이지 못했을 때, 그때 또 청천에는 게 그때 건초가 없죠. 그때 그 충분한 그 약을 못 먹고 전신 세약이 오면서 먹는 것이 조금 시원찮으면 수척해지죠, 말라지죠. 그렇게 코끼리가 귀향을 간 지 6개월, 전라도 관찰사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길들인 코끼리를 순천부 장도에 방목하고 있사온데 수초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하여 지고 있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곤 하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멀리 고국을 떠나 이양의 땅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련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본래대로 육지로 데려와서 처음과 같이 기르도록 하라. 전하의 덕이 금수에까지 미치셨으니 이에 성인과 같으시옵니다. 그러합니다, 전하. 이렇게 코끼리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육지로 왔습니다. 코끼리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야기나 또 불쌍히 여겨 다시 육지로 보낸 마음이나 모두 당시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게 다시 코끼리가 육지로 왔고 실록에도 한동안 별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어느 날 전라도 관찰사가 또다시 상소를 올립니다. 세월은 흘러 1420년, 최초의 코끼리가 조선에 들어온 지 10년째 되던 세종 2년이었습니다. 일곱 해 전 선왕께서 코끼리를 전라도에서 기르도록 명하시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저희 전라도 내 4곳의 변방에서 돌려가며 기르고 있사온데 그 코끼리의 먹성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 지금 저희 도에선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실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 게다가 더 이상 저희 전라도만이 사육비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오니 청컨대 달리 방도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렇게 폐해가 크단 말인가? 전하, 소신도 전라도의 지방관들이 코끼리의 먹이를 구하느라 고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수십 명분에 이를 적이어서 그것 백성들의 불만 또한 많다고 하옵니다. 그 코끼리는 나라의 것인데 사육하는 부담이 오로지 한 도에만 지워지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일인 듯한데 형들의 생각은 어떻소? 그러하옵니다, 전하. 하여 우리나라에서 따뜻한 충청도와 경상도까지 아울러 명하시고 돌아가면서 코끼리를 기르도록 하시어 백성들의 부담을 공평히 하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게 좋겠소. 소문이 만극하옵니다. 중론을 거쳐 결정했던 당시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도대체 얼마나 먹었길래 전담에 기르던 전라도에서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일부까지 더불어 돌아가며 기르자고 호소해 왔을까요? 이렇듯 당시 민폐를 끼쳤던 코끼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왔던 그 최초의 코끼리는 지금 이곳 공원에 있는 코끼리와 종류가 같은 인도 코끼리였다고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정실록을 보면은 그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1411년에 왔는데 상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인도 코끼리인 경우에는 순놈은 상아가 나 있고 앞놈은 입 안에 상아가 있지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코끼리일 때는 암수가 다 상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 상당히 암 코끼리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코끼리가 하루에 먹는 먹이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곳에선 코끼리에게 이렇게 오전엔 건초를 주고 오후 4시에 다시 과일과 고구마 등을 주는 등 하루에 2번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긴 코로 한 번에 빨아들이는 물만도 1.9리터로 하루 190리터의 물을 마셔야만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이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건초와 과일의 양은 160kg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조선시대엔 이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조선왕정실록에 보면은 하루에 콩을 4, 5 내지 말을 먹였다 그러는데 그건 고단백,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 시 가서 버여서 풀을 베어가지고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고단백질의 사료를 먹이느라고 콩을 먹였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거 이외에 각종 과일 이런 것을 주면은 당근이나 고구마하고 주어도 잘 먹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풀 먹는 짐승이니까 풀하고 콩하고 그렇게 먹인 것이 그 기록에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제는 추위였습니다. 열대지방에서 온 코끼리를 과연 당시 조선에선 어떻게 보살폈을까요? 보통 코끼리가 최후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3시간가량은 영하 3도부터 영하 5도는 견딥니다. 운동을 하면은. 그런데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은 동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그 창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각종 그 뭘 두고 불을 떼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실내에서 길렀던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에게 순치된 코끼리인 경우에는 덥석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멍석이라는 것을 잔등에다 덮어줘 가지고 하면은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죠. 이런 특별한 정성 덕분에 조선에 온 코끼리는 한양에서 전라남도 장도로 그리고 다시 충청도 공주로 옮겨 다니면서도 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주에서 코끼리를 기르는 종이 코끼리에 채여서 죽었사옵니다. 이렇듯 코끼리는 나라에 유익한 것이 없고 먹이는 꼴과 콩이 다른 짐승보다 10갑절이나 되어 하루에 쌀이 2말, 콩이 1말씩이 온데다 화가 나면 사람을 해치니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니 청하옵건대 바다 섬 가운데 있는 목장에 내놓으소서.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이를 내어 놓되 소홀히 하지 말고 잘 보살펴서 병들어 죽지 않게 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세종의 간곡한 어명과 함께 코끼리는 다시 어디론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록에 나와 있는 최초의 코끼리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이후 코끼리의 행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 코끼리 가는 기사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또 하나는 그 종리의지란 인물이 코끼리를 보냈다는 사실도 상당히 재미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실록에 나온 코끼리 기사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로는 당시 일본에 있어서 조선 왕조가 대단한 불교 선진국으로 인식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이 국내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코끼리가 사람까지 죽이게 되고 또 많은 폐해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끼리를 죽이지 않고 계속 유배를 한다거나 또 방목을 한다거나 상당히 좀 인간적인 배려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실들은 조선의 국왕이나 조정에서 이 불교에서 신성시하는 동물인 코끼리에 대한 그런 는 불교에 대한 관념이랄까 이것이 표면적인 억불숭류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남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셋째로는 이 조선왕조실록의 어떤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재확인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나 굉장히 우수한 문헌이다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코끼리 일화 같은 것이 이렇게 나름대로 상당히 상세하게 전말이 다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익히 잘못 알고 있다시피 조선왕조실록이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 기록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실들이 수록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아야 하는 하나의 보고라 그럴까 소백과사전적인 그런 성격을 지닌 귀중한 자료다 하는 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끼리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500년이나 지난 1912년 6월 창경원 동물원에 들어온 한 쌍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코끼리에 얽힌 동화 같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동물 한 마리에 관한 기록이지만 이렇듯 역사의 기록은 수백 년이나 지난 오늘 그것을 통해 당시 국가 간의 상호 교류와 당대의 정서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 추리는 이렇게 역사의 행간 속에 숨어 있는 우리네 정서와 의미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